지금은 경제에 관계되는 건 딱 크게 두 축이에요. 크게. 제가 1학기 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2년 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폭도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까지 오래 간 것들은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 올라갔었어요. 왜 올렸냐? 금리를 왜 2년 반 동안 급격하게, 세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5.5죠. 상단 5.5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예요. 그래서 2%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2%가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7월에 연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죠. 연준에서 8번 정도 회의를 해요. 그렇게 8번 정도 회의를 해서 이때 무엇을 결정하냐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기존까지는 뭐 동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8차례 이상 했어요. 8차례 이상 동결을 해서 5.5, 5.25에서 5.5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7월에 와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파월이 모든 지수들이 되게 괜찮다. 인플레이션 관계된 지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PI라든지 PC, 개인 소비 지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고용이 별로 안 좋다. 실질적으로 경제도 되게 중요한 건 고용이잖아요.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 같잖아요. 생산하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생산이 안 되면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들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물건이 잘 안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을 줄이고 고용이 줄면 가게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이게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를 올리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럼 경기 침체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경기 침체니까. 그래서 파월을 향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너무 너네들 실기한 거 아니야? 벌써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연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언제 올릴 거야, 언제 내릴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딱 못 박아서 얘기하면 공격의 소지가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뒤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경기에 대한 그런 지수들, 여러 가지 지수들, 거시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확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했는데 요번에는 9월에는 내리는 것 쪽으로 거의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0.25%를 내릴 건지 0.5%를 내릴 건지에 대한 결정이지만 대부분들은 한 0.25에서 또는 많으면 0.5%. 그 0.5%면 우리 빅컷이라 그래요. 보통은 0.25를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0.5를 내린다? 그러면 이건 빅컷이라고 해야죠. 한 번에 과격하게. 이 0.5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유동성이 좀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에 그렇게 내린다라는 건 또 하나 뭐냐면 경기가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의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컷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해서는 안 좋은갑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경제학자들도 되게 많고 그런 쪽에 경제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죠. 어쨌든 9월, 요번 달 17, 18일 정도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린다라는 것들은 시그널은 거의 맞는데 0.25일까 0.5일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오랜 기간의 연준의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이거 하나 그 세계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향방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제 뉴스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 또 하나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데 이상한 느낌들이 드는 게 실제로 보면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늘 그랬잖아요. 미국이 낮추면 우리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어.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10월 정도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먼저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기준금리는 그대로 우리나라도 3.5로 동결이 돼 있었지만 뭐가 떨어져 있었어요? 시장금리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금리.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출금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금리는 뭐로 이루어졌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은행들이 자금을 이렇게 융통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예금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은행채도 있을 것이고 빌려서 그것들이 자금이잖아요. 그 자금을 얼마에 빌려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금융채, 뭐 2년물, 5년물에 따라서 연동돼서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또는 코픽스 지수라고 있었죠. 그렇죠? 자금 조달하는 비용들. 이게 코픽스 지수로 형성돼서 코픽스 지수가 높으면 그럼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기준금리가 우리는 오랫동안 고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떨어졌잖아요. 대출금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난번 방학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고정형도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혼합형 얘기했었죠. 5년 고정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5년 더 그 당시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고정으로 갖고 갈 건지 변동으로 갖고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낮았던 혼합형이 2.9 후반대까지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 2.9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은 3.0에서 3.5 이 정도였겠죠.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그때 왜 정부 쪽에서 혼합형을 밀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혼합형 쪽을 밀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 많아요, 변동형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변동형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였죠. 근데 고정형은 혼합형도 대부분 고정형 쪽으로 봐줬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주담대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기준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는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지금 계속 감도냐면 앞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고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죠. 다시 대출금리 많이 올라갔어요. 뭐 0.5, 1.0까지 막 올라가고 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사인을 주죠. 야, 이거 보니까 가계대출 너무 많은 것 같아. 거기에 또 주담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가계대출 주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대출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주담대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금감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들 너무 쉽게 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정부가 너네들 금리 올려서 대출금리 올려서 그것들을 관리하라 그랬냐? 이게 아니에요. 뭘 관리하냐? 그 대출을 DSR 있잖아요. DSR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걸 가지고 좀 규제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은행들이 우리가 규제했던 방법이 잘못됐나 봐. 그러면서 은행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DSR을 연동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50년 주담대가 있었고 50년은 거의 이거는 늘 있었던 건 아니죠. 보통 30년이었잖아요. 근데 40년, 50년까지 만들었다. 50년 없을 거야, 40년 없을 거야. 우린 30년만 할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그 은행은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타깃이 되고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로 혜택에 가까웠잖아요. 맨 처음에는 전세자금 대출 2.2% 초반, 1% 후반까지도 막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게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갭을 끼고 사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줄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직격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수혜잖아요. 그렇죠? 싼 가격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이거는 월세 내느니 싼 가격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줬다 뺏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없애라고 하면 그게 제일 쉽겠지만